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찰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사람들이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체계로 위키백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곧 인식체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빅데이터 시대도 다양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변화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기술, 소위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라는 것이죠. 정보통신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거치고 또 인터넷 시대를 지나면서 또 모바일 시대를 뒤로하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스마트 시대에서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의 패러다임도 계속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PC 시대의 디지털화와 전산화를 거치고 인터넷 시대의 온라인화와 정보화를 지나서 모바일 시대의 소셜화와 모바일화를 뒤로하고 지금의 스마트 시대의 지능화와 사물 정보화의 정보통신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주요 이슈들도 PC 통신과 데이터베이스를 거치고 초고속 인터넷과 웹서버를 지나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뒤로하고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고 핵심 서비스에도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PC 운영체제, 검색 엔진, 앱 서비스를 지나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계속 패러다임이 변해왔습니다. 글로벌 리더 기업들도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이 주도하다가 구글과 네이버로 그 중심이 이동되기도 했으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대세인가 싶더니 오늘날의 스마트 시대에는 애플인지 삼성전자인지 혹은 다른 기업인지 이 시대를 지나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대나 정보통신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하는 변화들이 항상 동반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데이터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데이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는 더욱 확실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축적 수준에 머물렀던 과거에는 데이터의 저장 기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눈부시게 데이터베이스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축적이 만사가 아니듯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검색 엔진이 발달하게 되었고 검색 기능은 데이터의 저장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데이터의 확산과 공유가 쟁점화되면서 데이터의 관리 기능과 웹상에서의 공유 패러다임이 인기를 누리다가 지금은 빅데이터의 분석과 추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주요 이슈와 서비스, 리더 기업들의 패러다임 변화와 데이터 패러다임 변화가 어우러져서 최근 유행되고 있는 멋진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이름하여 통찰력, 인사이트입니다. 한국 방송에서도 명견 만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통찰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찰은 한자로 꿰뚫을 통, 살필 찰자로서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로서 빅데이터 시대에서 마땅히 지녀야 할 능력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패러다임의 변화로 만들어진 새로운 빅데이터 시대에는 새로운 통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평생의 부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듯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새로운 통찰력 하나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사회 경제적 가치의 제고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데이터는 정보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연료입니다. 폭증하는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식 성숙도의 변화는 용량과 속도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안정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는 지식과 예측의 영역인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 중심의 사고방식과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습관 등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변화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정보 전달 중심의 배세형 홈페이지에서 참여와 소통 중심의 개방형 블로그를 지나 분석과 예측 중심의 지능화 지식 제공 웹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데이터는 자본이나 노동력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경제적 투입 자본이고 비즈니스의 새로운 원자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데이터가 미래의 경쟁의 우위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기업은 정보 고립을 경계해야 성공이 가능하다고 가트너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빅데이터는 혁신, 경쟁력, 생산성의 핵심 요소이며 의료, 공공, 행정 등의 5대 분야에서 6천억 불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측면에서도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미국 정부 기관들이 데이터를 지식으로, 지식을 행동으로 변환하는 전략에 집중하여야 함을 주장하였고, 싱가포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싱가포르를 위협하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환경 변화를 이미 탐지한 바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빅데이터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엔진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와 데이터의 질적, 양적 팽창을 통하여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역량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자원으로서 빅데이터는 다양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융합은 오늘날 정부나 기관 그리고 대학과 기업 등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키워드로서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뜨거운 토픽입니다. 이 융합 현실과 빅데이터의 만남이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융합 산업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테러 예방 감지 시스템 산업, 나노 디자인 산업, 두뇌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신항공 산업, 군사용 무인 전투기 산업, 가상 모의 실험 등의 산업에서 큰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언어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싱과 인텔리전트 주거, 초전도 기술 등의 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산업, 유러닝, 두뇌 인지력 멀티 플랫폼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바이오 디펜스 분야, 4세대 에너지 연료 산업, 로보틱스 산업, 나노 바이오 의료 서비스 산업, 오감형 센서, 인공 안구 및 장기 사업 등과 같이 미래 첨단 산업과 연결하여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신규 과제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 인터넷, 개방형 IoT 플랫폼, 바이오 센서, 3D 프린팅, 실감형 콘텐츠 등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융합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 세상 변화의 본질일 것입니다. 건강 관련 기술, 지속 가능 사회, 인간을 위한 기술, 스마트 안전 환경 등을 통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은 계속 진행되고 연구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버클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롭게 등장한 분야입니다. 회사나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 단체 등에서 데이터 지식 전문가들의 수요가 의미 있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의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통계학자, 데이터 분석가 등의 급격한 급여 상승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입니다.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빅데이터의 대부분을 유의하게 만들고 시급한 도전으로 만들 수 있는 분석적, 관리적 능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2019년도까지 요구되는 빅데이터 분석가의 수를 약 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50만 명 이상의 수준 높은 고급 빅데이터 분석가와 관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2016년 통계 내용입니다. 수요 많은 고소득군 순위 16위, 구인수 3,433명, 평균 연봉 10만 5천 달러, 미국 2016년 구직 선호도 1위 등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유의미한 수요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의 폭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수세기 동안 생성되었던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하고 웹 로그나 이동기기들 혹은 여러가지 센서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생성된 모든 데이터들의 90%가 최근 2년 안에 만들어졌다는 IBM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데이터는 도처에서 발견될 정도로 폭발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데이터 사태를 의미 있게 하고 조직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의 조건을 개선시키고 상업적,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속에 내재하는 패턴이나 규칙을 식별해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정된 도전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경제의 모든 부분들은 10년 전에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업은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설 정도로 새로운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들이 가진 데이터의 사용이 아니라 가용할 만한 관계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기업으로부터 정부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혁명적 변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뜨거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는 기업으로부터 정부에 이르기까지 또 건강관리에서 학교에 이르기까지 망라되는 산업들을 혁신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사회는 누구도 혹은 어느 그룹도 충분히 빠르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데이터 홍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홍수는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회사의 사업 방식을 바꾸거나 정부나 건강관리 등을 변화시킬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규율 등은
잠재 가치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으며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 방법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컴퓨터 사이언스와 응용 수학 그리고 통계학의 내용들의 부분들을 혼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정부,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부터 센서, 스마트 기기들, 이동 기기들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들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수집되고 있으며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 빅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는 통계학, 확률 모형, 기계학습, 통계적 학습, 시각화, 데이터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신호 처리, 불확실성 모형화, 데이터 저장, 성능 컴퓨팅, 패턴 인식,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데이터 마이닝도 그 내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조금 큰 차원에서 살펴보면 통계학과 컴퓨터 과학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여러 학문 분야, 기계학습, 인공지능, 뉴로 컴퓨팅, 데이터 마이닝, 패턴 인식, 통계학, 시각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프로세싱들의 과목들이 융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 즉 데이터를 수집, 정리, 조사, 분석, 시각화 등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빅데이터의 세계에서 의미 있는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들을 통칭합니다. 유능한 프로그래머이기도 하며 쉽게 통계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통계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수학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진 수학자이고 사업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것입니다. 구글의 수석 경제학자 할 베리어는 데이터를 얻는 능력,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뽑아내는 능력,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능력, 데이터를 전달하는 능력이야말로 앞으로 10년간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발언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빅데이터 카우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정형이나 비정형과 같은 지저분하고 방대한 데이터들을 만지며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가공할 만한 수학적, 통계적 프로그래밍 능력들을 적용하여 정제하고 주무르고 조작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상의 도전을 위하여 알려져 있지 않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분석적 힘, 예를 들면 산업적 지식, 문맥적 이해, 가정의 회의 등을 적용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책임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문구를 소개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자보다 통계학 능력이 우수해야 하고 어떤 통계학자보다도 유능한 소프트웨어 공학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지녀야 할 핵심 8가지 기술은 R과 SQL 등의 기본 기술, 기초 통계학, 기계학습, 다별량 분석 기술, 데이터 시각화 기술, 데이터 변환 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처럼 생각하기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면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숙지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숙련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전달 능력과 통찰력을 동원한 분석, 그리고 다 분야와의 협업 능력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수요와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은 2012년 최고 유망 신규 직종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선정하였으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21세기의 가장 매력적인 직종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2018년까지 미국에서만 19만 명 정도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150만 명의 데이터 분석 기반의 관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을 갖춘 인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서 EMC의 글로벌 조사 결과 향후 5년 동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어 인재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21세기 유망 직업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데이터 처리와 분석 능력을 갖춘 인력은 IT 분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과 조직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핵심 인력으로서 EM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채택할 때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스킬 또는 훈련의 부족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수요와 전망에 관한 언급이 많은 이유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발굴하고 그것을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배경 등을 살펴보았고 데이터 패러다임 변화와 통찰력의 중요성을 익히면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가 지식이 되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대에서 진정 우리는 빅데이터의 위력과 중요성 그리고 귀중한 경제적 자산임을 깨닫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새로운 통찰력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떨치고 내 생활 가운데에서 적용 가능한 그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 영상 이외에도 강의 사이트에 보조학습 읽기 자료와 동영상 자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온라인 무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현재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있지만 안내된 자료를 함께 보시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강의에서 사용된 강의 자료 또한 많은 부분 안내된 사이트의 자료들을 참조한 것입니다. 12주차 2차시 영상 후에는 퀴즈가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매 주차마다 퀴즈가 있는데요. 반드시 기간 내에 응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도 확인해서 기간 내에 과제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학습 내용이나 퀴즈, 과제 등과 관련한 학습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질의응답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으니 질의 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습 게시판이나 전자메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주 차의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